바쁜 일상 속에서도 문학과 지식을 삶 가까이 불러오는 유익이 있다고 해요. 바로 오디오북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오늘은 신춘문예 최종심 진출 작품집에 수록된 또 다른 작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조선일보 소설인데요. 신문산 작가의 나는 고막이로소이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고막이로소이다. 신문산. 제 이름은 꼬막입니다. 꼬막이라고 부르는 인간들도 많더군요. 우리말 사전을 펴보면 저를 가리켜 조개과에 속한 안다미 조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다미가 무슨 말인지 저는 아직도 그 의미를 터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오면 생물학자를 찾아가 안다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생각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백과사전을 들춰보았는데 거기에는 고막이 아닌 꼬막이라고 표기되어 있더군요. 어느 쪽이 옳은 표현인지 저 자신도 헷갈리긴 하지만 우리말 사전의 권위를 존중하여 고막으로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고향은 전라남도 남쪽 해안 등량만입니다. 등량만은 보성만이라고도 부릅니다. 장흥, 보성해안과 고흥반도 사이에 형성된 움푹 파인 리아스식 해안을 말합니다. 고흥반도를 사이에 두고 여자만이라고도 불리는 순천만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순천만에도 저희 종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종족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벌교 고막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벌교 고막으로 통하는 순천만 고막보다 제 고향 등량만 고막이 훨씬 맛이 좋은데도 인간들은 벌교 고막만을 제일로 치더군요. 요즘 저희 등량만 고막은 홍보 부족으로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럴 때마다 벌교 고막이 무척 부러워 죽을 지경입니다. 인장지덕이라는 말 그대로 벌교 고막은 대작가의 덕을 톡톡히 본 셈이죠. 벌교 출신 소설가 조정래 씨가 태백산맥이라는 대하소설에서 벌교 고막을 세상에 널리 알린 때문입니다. 벌교 앞 갯벌에서 생산되는 꼬막은 쫄깃쫄깃한 감칠맛이 천하일미라고 너스레를 떤 겁니다. 남해안 곳곳에 고루 서식하는 저희 종족들은 유독 벌교 고막만 편애하는 당신의 인간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많습니다. 그 원인 제공자인 조정래 씨가 가증스러워 조정래 씨의 대표작인 태백산맥을 비롯한 여타 작품 불매운동을 펼치자는 일부 종족들의 반발이 거셌으나 제가 나서서 무마시키느라 애먹은 일도 있습니다. 제 고향 등량만에서도 조정래 씨와 맞먹는 훌륭한 작가님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바다를 벗삼아 유년기를 보낸 해변 출신 작가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랍니다. 이름만 대면 모두 고개를 끄덕일 내로라 하는 작가들입니다. 그동안 그분들은 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차일피일 늑장을 부리다가 애양심이 투철한 조정래 씨에게 선수를 빼앗긴 거라고 이해하려 애씁니다만 고향 특산품 하나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 그분들이 원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당신네 인간들은 저희들 꼬막에게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창씨 과정에서부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공평한 처사를 당신의 인간들은 저질렀습니다. 저희를 가리켜 고막이라고 부르면서도 조개과에 예속시켜 새빵살이의 서름을 안겨준 저희가 무엇인지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저희들을 독립된 조직체로 인정하는 등의 혜택은 베풀지 않으면서도 먹을 자리에서는 제일 먼저 찾곤 하는 당신의 인간들의 이중성은 지탄받아 마땅할 겁니다. 저희들의 조상 중에 반역자가 있어 당신의 인간들 눈밖에 낯을 리도 없을 테고 아마 로비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인 듯합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저희들 종족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어코 독립할 각오로 똘똘 뭉쳐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 만천하에 공표하는 바입니다. 생김새며 쓰임새가 엄연히 다른 저희들을 기생 오라비처럼 생겨먹은 조객과에 예속시킨 조처는 저희 종족들의 불명예이며 치욕이기도 합니다. 저희들과 조개는 생활 터전도 다릅니다. 저희들은 개판에서만 사는데 조개들은 주로 모래밭에서 삽니다. 저희들은 골격이 굵고 스케일이 큽니다. 부채꼴인 튼튼한 몸통은 외적의 잦은 침략으로부터 종묘사직을 굳게 지켜낸 인고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초원을 누비는 기마민족의 기상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우랄 알타이 몽골족의 후예임을 입증하는 증표도 됩니다. 헌데 조개는 그게 뭡니까? 그늘에서 자란 식물처럼 강건하지 못하고 야실야실하고 때깔 고운 피부를 무기 삼아 남정네 피를 빨아먹는 화력의 여인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쓰임새만 해도 그렇습니다. 공맹을 추앙하는 전통적인 유교 관습으로 치르는 제상이나 잔치상에서 저는 항상 1순위입니다. 조개 따위가 제상에 오르는 걸 보신 일이 있습니까? 천만에요. 제상이나 잔치상에 제가 오르지 않으면 시쳇말로 김 빠진 맥주격 아닙니까요? 저는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잔치상의 감초인 셈입니다. 조개가 제상에 오르지 못하는 이치는 개고기가 제상에 오르지 못하는 이치와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안이라도 행사 준비 목록 1호는 항상 저희들 고막 차지였으니까요. 이처럼 비중이 큰 저희들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은 인간들을 우리는 증오합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제 조상의 무덤은 많습니다. 집안의 장독대, 마을 앞동산, 후미진 돌담 귀퉁이, 어느 곳에서나 저희 조상의 유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런 저희 조상들 무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조개 무덤만 폐총이라 하여 기념관을 만들어 보존하고 보물단지 위하듯 하니 분통 터질 노릇이 아닐 수 없는 거지요. 저희 조상의 무덤도 고막 무덤이라고 불러주시고 조개 나부랭이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어야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것 같네요. 인간들이 저희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불만입니다. 집안 행사에 쓰려고 값비싸게 구입했으면 소중하게 모실 일이지 그게 뭡니까? 볼품없는 직가마니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어 부엌 문지방 밑에 깔아놓고 오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 밟고 다니게 하다니요. 이런 학대는 천부당 만부당한 처사입니다. 이건 유엔 인권위원회 제속감이 분명합니다. 인간들의 우악스러운 발바닥이 제 온몸을 짓누르고 지나갈 때마다 저는 오만상을 찌푸리며 으악 소리를 내지르곤 합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귀가 처먹었는지 아예 들은 척도 않더군요. 심하게 고문하듯 다뤄야만 제대로 입을 벌린다나요? 그래, 저희들 고막이 뭘 잘못했습니까? 왕조시대 역성지변의 불개를 도모했습니까? 후진국에서 빈발하는 쿠데타를 모의하여 정권 탈취를 기도했습니까? 삼족을 멸한다는 대역 죄인도 아닌데 고문은 무슨 고문이란 말입니까? 인간들은 군사 독재 시절 고문 기술자로 악명 떨쳤던 이모라는 전직 경찰관에게 갖은 욕설을 다 퍼붓더군요. 당신네 인간들이 이근한인가 저근한인가 하는 사람을 인간 백정이라고 개거품을 물며 나무랄 자격이 과연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저 같은 하찮은 미물들에게도 온정을 베풀지 않고 혹독한 고문을 밥 먹듯 가하는 당신네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위안을 주는 건 오직 참나무뿐입니다. 저희들과 처지가 비슷한 참나무를 보고 있으면 동병상련의 심정이 되면서 스스로 위안이 되더군요. 용도로 보나 분포로 보나 밤나무보다 부족한 게 하나 없는데도 독립하지 못하고 너도 밤나무과에 예속되어 갖은 수모를 당하는 참나무가 가여워 죽겠습니다.
인간들은 그저 먹는 일에 목숨을 건 식충이처럼 보입니다. 밤나무 열매는 재상에 오르고 밤꿀은 꿀 중에서 상품으로 치기 때문에 밤나무만 편애한 겁니다. 땔감 아니면 수치로 만들어 고기를 굽는 일 외에는 별로 쓸 곳이 없는 참나무가 괄시받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헌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더군요. 성인병 예방에 효험을 인정받은 표고버섯을 생산하는 게 누굽니까? 농가의 높은 소득을 올려주는 1등 공신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이제는 참나무도 인간들로부터 대우받을 충분한 명분이 생긴 거지요. 인간 여러분,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 눈을 밖으로 돌려보십시오. 갖은 고생 끝에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동티모르 소식은 저희들을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동티모르의 독립에 영향받아 투쟁을 선언한 아체주의 뉴스 역시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 매우 큽니다. 짬을 내어 참나무 부족 족장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저희들 고막 부족과 연합작전으로 독립투쟁을 벌이자고 꼬드기러 말입니다. 마을 친구들과 함께 등량만 명승지 율포 해수욕장까지 마실 나갔다가 당신의 인간들에게 포로가 된 저는 회천면 5일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재활용 찌꺼기로 만든 포대에 담겨진 저는 광주 시내 어느 부잣집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주인 영감 칠순 잔치상을 차리는데 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골길 200리를 달려 낯선 타향에 온 저희들을 맞는 건 우락부락하게 생긴 부잣집 머슴 녀석이었습니다. 머슴놈은 여행에 지친 저희들에게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우격다짐하듯 멱살을 거머쥔 채 부엌 문지방으로 끌고 가 억지로 무릎을 꿇어 앉히더군요. 오늘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의 발길에 짓밟히게 했다가 내일 가마솥에 푹 삶아 잔치상에 내놓는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말입니다. 지금 제 처지는 형 집행을 바로 앞둔 사형수나 다름없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익혀서 먹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 익히는 물건 종류에 따라 용어가 다름을 알고 참으로 이상스러운 사람들이라고 흉을 보기도 했습니다. 익힌다. 한마디면 될 것을 여러 형태로 표현하는 저희가 뭘까요? 번거로운 줄 뻔히 알면서도 괜히 어려운 말을 사용하며 유식한 체해야만 대접받는 습성 때문이겠죠. 채소 따위를 익힐 때는 데친다 하고 옥수수나 감자 등속을 익히는 경우에는 찐다 하며 저와 같은 어패류나 육류를 익힐 경우에만 삶는다는 말을 쓰더군요. 한자로 팽, 삶을 팽, 이렇게 말입니다. 또 다른 보기를 들어볼까요? 서양 사람들은 유 한마디로 두루 통용되는 어휘를 당신의 한국 사람들은 여보, 당신, 임자, 그대, 너, 이 자식, 저 자식, 높임말, 보통말, 낮춘말, 참으로 머리통이 어지럽더군요. 당신의 나라 말을 배우고자 멀리서 온 외국 유학생들 모두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학문은 한국어라고 넌더리를 내는 이유를 알만합니다. 사람들은 요즘 팽이란 어휘를 함부로 남발하고 있더군요. 누가 누구한테 팽당했다. 누가 누구를 팽시켰다. 식인종도 아닌 터에 어찌 인간을 고기처럼 삶겠습니까? 필요할 때 실컷 부려먹다가 단물 빠진 껌처럼 쓸모 없어지면 내쫓는다는 비유어겠지요. 팽의 어원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대대로 대국으로 섬겼던 중국 얘기지요. 한과 초의 천하 다툼에서 유방을 도와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세운 개국공신이 누구인지 잘 아실 겁니다. 장량, 소하, 한신 이렇습니다. 이 세 사람을 가리켜 한의 삼거리라고 부릅니다. 천하를 거머쥔 한고조 유방은 농공 행상에 따라 1등 공신인 한신을 제후로 봉하여 초왕을 삼았습니다. 한신을 변방의 제후로 봉하고 난 한고조와 황후인 여씨는 한 가지 근심이 새로 생겼습니다. 한신 때문이었습니다.
지모와 용병술이 뛰어난 한신이 혹시 역임을 품고 반란을 일으켜 자신들에게 칼을 겨눌지도 모른다는 노파심 때문이었죠. 그런 조바심으로 편할 날이 없는 그들은 한신을 엄히 감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차하면 잡아올려 후한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한 거지요. 한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그들은 하찮은 일을 트집잡아 불충이라는 죄목을 붙여 마침내 한신을 잡아들이고 말았죠. 여우 같은 여왕후 앞에 끌려나온 한신은 하도 어이없고 기가 막혀 하늘을 우러르며 장탄식해 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높이 나는 새가 없으니 큰 활이 소용없고 토끼를 다 잡으니 개가 죽는다. 악독하게 그지없는 여황후도 한신의 탄식을 듣고는 뭔가 느끼는 게 있었던지 극형 대신 목수만을 살려 변방으로 귀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적서로 쫓겨온 한신은 영역이 교차되는 인간 세계의 냉엄함과 비정함을 곱씹으며 앙앙불락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죠. 한신은 마침내 진짜 역모를 꾀하다가 일이 탄로나 거사도 못해보고 대역죄로 처단되어 삼족을 멸하는 비참한 말로를 맞고 말았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어원은 그런 역사적 사실에서 유래된 것이요. 젊음의 정열을 다 쏟아 한나라 건국에 크게 이바지하고서도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된 한신은 세상을 보는 눈이 밝지 못한 데다가 몸을 낮추지 않은 오만함과 지나친 욕심이 화근이었다고 후세의 사가들은 평하고 있더군요. 세상사 모든 잘못은 과욕의 그 원인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고 땅을 치는 인간들을 저는 수없이 목격한 바 있습니다. 천재 일후의 후기를 놓쳐버리고 앙앙불락하는 한 인간을 나는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아버지 칠순 잔치상에 올리려고 회천장에까지 와서 저를 데려온 주인집 아들의 경우가 그것입니다.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자부하는 주인집 아들은 증권 투자에 꽤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올 초부터 불어닥친 증권가 호황으로 꽤 재미를 보았는지 씀씀이가 해퍼 보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돈을 벌었다는 소문도 마을에 나돌았습니다. 그런 그가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거액을 거머쥘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낭패를 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겁니다. 그는 연일 상종가를 기록하는 모 테마주를 수천 주 매수했습니다. 그 테마주는 며칠 사이에 절반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때가 찬스였습니다. 그때 팔았더라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식을 팔 생각을 안 타구만요. 상종을 2번 더 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사 어디 엿장수 마음대로 되던가요? 갑자기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한 거죠. 국내 굴지의 대재벌인 모 대기업이 경영부실로 인해 결단난 때문이죠.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며 세계를 휘젓고 다니던 그 재벌 양반. 알고 보니 은행에서 빚내고 외국에 나가서는 국가를 담보로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남의 돈으로 하는 사업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나라의 경제를 망치고 국민을 시름 속에 잠기게 만든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 시중에는 비난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 양반 역시 과욕은 금물이라는 망고불변의 진리를 머리 깊이 새기지 못한 탓이겠죠. 1000포인트를 상회하던 주가는 삽시간에 800포인트 아래로 추락하여 증권가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말더군요. 주식이란 어깨 높이에서 팔고 무릎 높이에서 사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망고불변의 진리이기도 한 이 말을 증권의 뜻이 있으신 인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주식시장은 살얼음판 같기도 합니다. 민감하기가 예리한 면도날 뺨치겠더라고요. 주식은 오를 땐 계단으로 기어오르고 떨어질 때는 엘리베이터를 급속 하강하듯 하더군요. 자기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지고 반대로만 가는
참으로 묘한 도박 노름 한 가지 입디다. 정부 관계자 누군가가 방귀만 크게 뀌어도 출렁. 수말리 박 미국의 금리 인상 인하 여부에 따라 출렁. 휴전선에서 총소리 한 방만 울려도 우수수. 북한의 김정일이가 헛기침이라도 검 한번 해보십시오. 여름 우박 떨어지듯 요란할 겁니다. 중동에서 기름값이 오르면 또 우수수. 후세인이 불장난이라도 저질러 보세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줄 알고 주식시장은 풍비박산이 될 테니까요. 주식 투자란 어린아이를 혼자 강가에 내놓는 것 같은 위험한 사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구만요. 얘기가 자꾸 앞으로 개그름 치는구만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얘기가 옆으로 샜죠? 참 패가망신한 한신의 고사를 들먹거리다가 요즘 관심사인 증권 얘기로 돌아버렸군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한 해 3걸 중 화를 입지 않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장량뿐이었습니다. 그럼 또 한 사람 소화는 어떻게 됐느냐고요? 유방 밑에서 승상벼슬까지 지냈으나 그 역시 말로가 좋지 않았다는군요. 한신처럼 멸문의 화는 당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3걸 가운데 유일하게 화를 입지 않은 장량은 호가 자방이어서 사람들은 그를 장자방이라 불렀습니다. 장자방이 항고조 유방의 관상을 보니 고난은 함께할 상이나 부귀영화는 함께 누릴 상이 못 되더랍니다. 재주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의심하는 상이어서 미구의 자신에게도 화가 미치겠더랍니다. 장자방은 속세를 떠나기로 작심하고 마침내 적송자를 따라 깊은 산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진시황의 횡포를 피해 상산 깊은 골짜기로 은둔해버린 상산사오처럼 말입니다. 유방이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어 출조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그는 초지일관 출조하지 않고 신선처럼 살다가 산속에서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현명한 처사였지 않습니까?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고 물러가야 할 때 물러나는 평범한 진리를 제대로 이행하기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마는 장자방의 일화는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당신의 인간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일이면 저는 동료들과 더불어 팽을 당할 겁니다. 저는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고 말입니다. 아침이 되자 돼지 쌍통을 한 우악스런 식모 아주머니가 저희 곁으로 다가와 저희들이 들어있는 포대를 어깨에 메고 어디론가 가더니 커다란 확 속에 마구 쏟아 붓더구만요. 확 속에 물을 가득 붓고 저희들을 목욕시킬 모양입니다. 사형수도 사형 집행 전에 깨끗이 목욕시키고 맛있는 음식을 먹여 저승으로 떠나 보낸다더니만 저희들에게도 그런 의식을 치러줄 모양입니다. 시원한 물을 쏟아부어 저희들의 몸을 한바탕 샤워를 시킨 식모 아주머니는 커다란 절국공기를 확 속으로 밀어넣고서 마구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인정사정 없이 내젓는 절국공이에 머리가 터진 친구, 다리가 부러진 친구, 창자가 터진 친구, 확 속은 아베규환의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휘저는 절국공이 사이를 요령좋게 잘 피했습니다. 확 옆에 바싹 붙어 물살을 따라 움직거리다가 살금살금 확의 윗부분으로 올라붙으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감기를 앓는 식모 아주머니가 애취 재채기하며 주춤거리는 틈을 노려 저는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저는 삼단도 선수처럼 몸을 훌쩍 날려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낙법을 이용하긴 하였으나 무사람들의 발길에 달아 시멘트처럼 단단해진 마당이라서 엉덩이에서 불똥이 튀더군요. 야, 이 녀석 봐라. 도망가긴 어디로 도망을 가? 식모 아주머니는 절구를 휘젓던 동작을 멈추고 저를 붙잡으려 허리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뱃살이 뜨거운 여인네라서 동작이 굼뜰 것으로 예상한 나는 슬쩍 몸을 옆으로 틀어버렸습니다.
뚱보 여인은 표적을 헛짚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때는 이때다 싶어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몸을 떼굴떼굴 굴려 대문 쪽으로 도망질 쳤습니다. 몸을 추스른 그녀가 저를 뒤쫓았습니다. 죽을 둥 살둥 도망치는 제 눈에 막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주인집 꼬마 녀석이 보였습니다. 꼬마 녀석은 밖에서 친구들과 놀다 실증이 나자 다른 장난감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나 봅니다. 나는 떼구르르 몸을 굴려 마음씨 곱게 생긴 꼬마 녀석의 발등을 올라탔습니다. 이게 뭐야? 꼬마는 구슬처럼 떼구르르 굴러온 저를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이리 주라, 맛있게 삶아줄 테니. 식모 아줌마가 막내 소나귀에 숨어있는 저를 억지로 빼앗으려 하였습니다. 제 목숨은 오직 꼬마 녀석의 의중에 달려 있습니다. 텔레비전 CF에서 모 제약회사 제품을 선전하는 탤런트 말 맞다나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였습니다. 저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꼬마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이윽고 꼬마는 고개를 설레설레 내젓고 있더군요. 살았다. 저는 안도의 숨을 몰아쉬며 꼬마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싫어. 나 이거 가지고 놀 테야. 새로운 장난감이 생겨 잘 됐다 싶었던지 꼬마는 저를 호주머니 깊숙이 챙겨 넣은 다음 잽싸게 대문 밖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구사일생한 거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생겨난 말인 것 같습니다. 꼬마는 제게 있어서 구세주나 다름없습니다. 팽당할 위기에 처한 내 목숨을 구해준 꼬마야, 고맙다. 저는 반드시 꼬마에게 보은할 겁니다. 그리하여 저의 의리를 만천하에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비록 미물이지만 의리면에서는 마물의 영장이라고 뽐내는 당신네 인간들보다 몇 배 낫다는 본보기를 꼭 보여드리고 말 테니깐요. 저는 그날 이후부터 꼬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잠도 같이 자고 밥도 함께 먹었습니다. 말하자면 일심동체가 된 거지요. 꼬마는 잘생긴 저를 무척 귀여워하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인물만은 자신이 있걸랑요. 등량만 꼬막 아가씨 선발대회에 출전하라는 마을 사람들의 꼬드김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깊숙한 골에 때가 잔뜩 끼어 있고 울퉁불퉁 볼썽 사나운 다른 꼬막에 비해 골이 얕고 미끈한 피부에 팔등신 체격인 저를 욕심낸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으니까요. 고흥 대서마을 천석군 왕골의 영감이 저를 소실로 삼고자 쌀 100석을 내놓고 유혹한 일도 있었습니다. 강직하기가 맹사성 같은 저의 부친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차라리 그 부잣댁 소실로 들어 앉았더라면 이런 운명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일기도 합니다. 제가 이 지경이 된 건 모두가 제 불찰로 인한 자업자득인 겁니다. 다 큰 계집년이 마실은 무슨 마실이냐고 말리는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천방지축 홀로 날뛰다가 알량한 인간들에게 붙잡혔으니까요. 썰물과 함께 빠져나오지 못하고 주춤거리다가 할머니 어부에게 붙잡힌 겁니다. 금년 피서철에 재미를 톡톡히 보았다는 율포 해수욕장 시설 구경을 간 게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철진한 해수욕장은 찬바람이 싱싱 불어대는 삭막한 모래밭일 뿐이었습니다. 거액을 들여 시설했다는 놀이기구들은 황량한 들판에 서 있는 철진한 허수아비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볼거리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괜한 헛수고를 한 거라는 생각에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밀물을 따라 잠입했으므로 썰물을 타고 민첩하게 물러나야 하는 건데 그만 한눈을 팔다가 때를 놓친 겁니다. 오토바이를 신나게 몰고 가는 미끈하게 생긴 한 청년을 본 거지요. 등량만 안통에서는 보기 드물게 훤칠하게 큰 청년은 제 눈길을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한번 사귀고 싶다. 저는
주제넘은 생각을 한 겁니다. 물 빠진 개펄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를 붙잡는 일은 손바닥을 뒤집는 일보다 더 쉬운 일이었겠지요. 고막잡이로 일생을 보냈다는 고참 어부에게 붙잡혔다는 사실이 저의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살려준 겁니다. 인물론에서 또 얘기가 빗나갔군요. 생물, 무생물을 막론하고 모든 사물은 잘나고 볼 일이 있디다. 그래서 인물 가난이 제일 서럽다는 옛말도 생긴 모양이지요. 제 경우가 바로 이를 웅변으로 말해줍니다. 제 얼굴에 곰보딱지가 붙었거나 한쪽 볼에 볼품없이 흙조각이라도 붙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저를 주인집 꼬마가 끝까지 지켜주려 했겠습니까? 진즉 펄펄 끓는 물속에 던져 넣어 팽을 시켰거나 이글거리는 숯불에 구워 속살을 냉큼 삼켜버렸을 겁니다. 또 실증이 났거나 혐오감이 들었다면 자동차들이 수많이 지나다니는 한 길에 내동댕이 쳐 역과사 당하게 했을는지도 모를 일이죠. 제 인물은 경국지색에 미치지는 못해도 미스 고막에 뽑힐 정도였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경국지색이란 당나라 명종 때 양귀비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보기가 될까요? 연산군을 녹여낸 장록수, 숙종의 총애를 받은 장희빈, 왕실의 경우는 아니지만 서하담의 넋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다는 송도 명기 황진이가 그에 가까울 것 같네요. 저를 실증낸 꼬마가 혹시 엉뚱한 일을 저지르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요즘통 잠을 못 이룹니다. 속살이 썩어 문드러져 악취라도 풍기게 되면 어쩌나 하는 염려까지 겹쳐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레닌이나 김일성 같은 공산 독재자들은 시체를 방부 처리하여 영구 보존한답디다만 제게는 가당찮은 희망사항일 따름이겠죠. 모든 운명을 하늘에 맡길 수밖에요. 아무튼 제 명줄이 긴 건 분명합니다. 일찍이 관상쟁이가 제 상을 보고 학을 닮은 상이라 명이 길 거라 했다는 얘기를 어머니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학으로 말하면 십장생에 끼는 장수동물 아닙니까? 진즉 팽을 당할 운명인 제가 지금까지 명주실처럼 질기게 목숨이 붙어있는 걸 보면 관상쟁이의 예언이 맞아 떨어진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제 목숨은 덤인 셈이죠. 덤으로 사는 인생 무슨 미련이 남아있겠습니까? 도박판에서 개평 뜯은 돈으로 도박을 하여 한몫 단단히 챙긴 경우에 다름없겠지요. 저는 드디어 꼬마의 은혜에 보답할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갚고 나면 팽을 당해도 좋고 몸이 썩어 문드러진 때도 여한이 없다고 항상 말하곤 했었는데 그 기회가 마침내 도래한 겁니다. 사나이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말을 인간들로부터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 고막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주인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점은 인간들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군요. 꼬마와 저는 골목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잡초무성한 마을 고사틀 빠져나가 마을 뒤편으로 가면 조그만 감나무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 감나무 밭은 말이 과수원이지 울타리도 없는 허술한 규모였습니다. 꼬마는 감나무 아래 떨어져 나뒹구는 홍시감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음뿐 한 번도 홍시를 주워 먹지 못했습니다. 그놈의 과수원집 개 때문이었지요. 똥개 주제에 귀는 밝아가지고 쥐새끼 한 마리만 부스럭거려도 멍멍 멍청한 소리를 내지르며 달려나오곤 했으니까요. 그날도 꼬마는 살금살금 감나무밭 근처로 접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변견이라고 무시하며 발개질을 예사로 하는 감나무집 똥개는 운이 좋아 올여름 삼복더위를 무사히 넘겼나 봅니다. 올여름을 무사히 넘겼다는 사실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명년 초복까지는 생명을 보장받은 거나 다름없을 테지요.
변견은 과수원 주인에게 잘 보여 충성도에서 합격점을 받은 모양입니다. 감나무 아래는 잘 익은 홍시를 비롯한 많은 감들이 떨어져 지천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꼬마가 감나무 아래로 몸을 낮추며 살금살금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감나무집 변견이 컹컹 소리 지르며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도 아닌 똥개 주제에 꼬마는 변견을 무시하려 들었습니다. 헌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변견의 기세는 잠옷 등등하였습니다. 어린애 사타구리만 핥는 토종 변견은 아닌 듯 싶었습니다. 진돗개와 교접한 잡종쯤 되어 보였습니다. 컹컹 컹컹. 꼬마는 변견의 위세에 눌려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홍시 한 개 집어들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꼬마는 변견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기소침하여 코를 쏙 빠뜨리고 있는 꼬마를 제가 꼬드겼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봐. 내가 도와줄 테니. 제 말에 용기를 얻은 꼬마는 또다시 과수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변견은 낮잠이라도 들었는지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꼬마는 땅에 떨어진 잘 익은 홍시 한 개를 잽싸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르릉거리는 변견 소리가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변견은 의문스럽게도 몸을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을 개시한 모양입니다. 할당된 스티커 양을 소화하기 위해 함정 단속하는 교통 순경처럼 말입니다. 변견은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꼬마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바짓가랑이는 마침내 실밥이 터져 뜯겨지고 말았습니다. 꼬마의 종아리 맨살이 훤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변견이 연약한 꼬마의 종아리를 무지막지하게 물어뜯으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수병, 광견병, 개가 옮긴다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꼬마의 바짓가랑이를 문 변견은 울며 불며 도망가는 꼬마를 쫓아 골목 어귀까지 따라왔습니다. 도망치는 적을 멀리 쫓지 말라. 복병을 조심하라. 병법의 기본조차 모르는 변견은 멍청이가 틀림없습니다. 셰퍼드나 진돗개 수준이면 진즉 깨우쳤을 기본적인 병법을 아직도 깨우치지 못한 변견이 무슨 재주로 올여름을 무사히 넘겼는지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상황이 위급해졌습니다. 제가 나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병법으로 말하자면 매복 중인 주력 부대가 추격하는 적의 배후를 차단하여 협공을 시도할 기회가 도래한 겁니다. 꼬마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고 맹세한 일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저는 몸을 훌쩍 날려 변견 앞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변견은 저의 출현에 놀라 목을 움츠렸습니다. 이게 뭐야? 저를 발견한 변견은 꼬마의 바짓가랑이를 놔버리고 제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물체를 처음 본 듯 앞발로 제 몸뚱이를 굴려보기도 하고 흠흠 냄새를 맡기도 하였습니다. 입안에 넣었다가는 거칠거칠한 감촉 때문이었는지 도로 내버려 버렸습니다. 개 꼬막 보듯 한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단한 갑옷으로 무장한 저는 변견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귀찮은 존재이면서도 신기한 놀잇감 같았을 겁니다. 꼬마는 도망치다 말고 먼 발치에서 변견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저를 우두커니 바라다 보고만 있더군요. 의리 없기는 쯧쯧. 집으로 달려가 어른들을 불러온다거나 울타리에 말목이라도 뽑아들며 변견에게 위협을 가한다면 저에게는 천군만마나 다름없는 원곤이 될 터인데 말입니다. 꼬마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 징후를 생각해낼 수 없었나 봅니다. 할 수 없죠. 제 일은 저 혼자 힘으로 헤쳐나갈 수밖에요. 그대로 두면 초가 되어 쓸모 없어질 낙과 따위를 무슨 보물단지처럼 지키는 고지식함도 문제였지만 덩치가 큰 마을 청년들을 만나면 못 본 채 꼬리를 사리다가도 연약한 어린애들만 보면 사생결단 만영을 부리는
변견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이번 기회에 기어코 바로잡아 놓겠습니다. 저는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블랙홀 속에 숨어진 연약한 제 속살을 내보여 변견을 유인하기로 한 겁니다. 유곽의 여인들이 반나체 차림으로 지나가는 젊은이를 유혹하듯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속옷을 들춰 보이자 변견은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죽이 내민 붉은빛 도는 제 속살을 본 변견은 눈빛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꼬막 속살이라면 뭐 연상되는 게 없습니까? 남자분들은 벌써 눈가에 실실 잔주름을 만드는군요. 여자들을 꼬막 혹은 조개 속살에 비유한다면서요. 무릇 수컷들은 조개살을 보면 사족을 못 쓰는 별난 물건들이니 처신을 잘하라고 여학교 성교육 시간에 배운 바 있어 잘 알고 있습니다. 스킨 변견도 아마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까 전봇대 옆에서 일을 보는 변견은 한 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세를 낮춘 채 뒷다리를 구부리며 일을 보는 암캐와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미인계를 쓸 생각을 해낸 겁니다. 제 곁으로 바짝 다가선 변견은 실실 눈웃음을 쳐대더군요. 그러고 나서 한다는 수작이 수컷 본능대로 제 속살에다가 혀를 갖다 대고 살살 핥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견의 혀가 제 생식기의 예민한 부위를 건드리고 말자 저는 아찔한 황홀감에 도취되어 그만 이성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성격이 모질지 못하고 마음이 여린 여느 고막 같았으면 쉽게 분위기에 영합하고 말아 그만 헬렐레 실눈을 가늘게 뜨고 오르가슴의 경지에 도달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꼬마를 위해 복수하려던 당초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만사휴이 종을 치고 말겠더군요. 저는 마음을 다잡아 먹었습니다. 구름을 탄 듯한 황홀 산매경을 눈앞에 두고 자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외장을 껴안은 농개를 떠올리며 재빠르게 속살을 보호하는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빗장을 꼭 닫아건 거지요. 황홀경에 취해 있던 변견은 갑자기 옥죄는 뚜껑에 혀가 물려 옴짝달싹 못했습니다. 톱날 형태의 제 뚜껑이 변견의 구린내 풍기는 혓바닥을 물고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아야야! 변견은 기겁을 하며 물린 혀를 빼내려 안간힘을 쓰더군요. 그럴수록 저는 더욱 힘주어 변견의 혓바닥을 옥지어 물었습니다. 아야야! 아야야! 변견은 미친 개처럼 날뛰고만 있었습니다. 통증을 이기지 못한 변견은 저를 매단 채 마을 고사칠 쏜살같이 빠져나가 푸른 들녘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속도가 빠르던지 낙마라도 하면 뼈도 못 추릴 것 같습니다. 달리는 말에 바짝 붙은 기수처럼 저는 변견의 아가리에 척 들러붙은 채 빗장을 건 뚜껑에 더욱 힘을 가했습니다. 조선일보 신춘문예 최종심 진출 작품이었던 신문산 작가의 나는 고막이로소이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따뜻하고 평화로운 날들 이어지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아름다운 소리책방이었습니다.